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선뜻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는 뒤꿈치를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거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팔과 다리를 내젓고 있었고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그런 엄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게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게나 말렸잖아. 지방망신도 이런 지방망신이 없어.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 이게 준수 잘못도 아닌데 그만 좀 해. 순간 오빠 이름이 들려왔고 그제서야 두 분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오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물었어요. 뭐야, 엄마는 왜 이러고 있고 오빠는 왜 무릎을 꿇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내내 팔과 다리를 내젓고 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오빠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준수, 너 네 동생한테 네 처가 한 행동 말할 수 있겠어? 말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 한번 말해보라고. 그때쯤 엄마는 이미 정신줄을 놓은 채 자포자기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깔끔떨기로 유명하던 엄마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머리도 잔뜩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빠,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그걸 왜 네 아빠한테 물어? 네 오빠한테 물어야지. 잘됐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오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오빠,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고 있어? 그리고 새언니랑 아영이는 어디 갔어? 제가 새언니와 조카에 대해서 묻자마자 엄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딴 놈이랑 눈 맞아서 집 나간 정신 나간 것 남부를 왜 묻고 난리야? 뭐? 딴 놈이랑 눈이 맞다니? 누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다는 거야? 네 새언니 미친 것이 딴 놈이랑 눈 맞아서 집 나갔다고 말했잖아. 그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잠깐만. 그러니까 새언니가 바람을 피웠다 그 말인 거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보다 5살이나 어린 놈이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갈 수가 있어. 그럼 지금 그 상간남이 누군지도 다 안다는 말이야? 말도 마라. 그 미친 것이 글쎄 헬스장 다닌다고 그 연병을 떨어대더니 그 헬스 트레이너 그놈이랑 눈이 맞았다지 뭐니. 엄마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손바닥으로 거실 바닥을 내리치며 동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아 제가 엄마를 달랬어요. 엄마,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우선 방에 들어가서 좀 눕자. 내가 지금 팔자 좋게 누울 땐 줄 알아? 내가 그 인간들을 아주 요절을 내줄 참이야. 알았어.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피해만 보니까 이럴 때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만약 새언니가 바람핀 게 맞다면 내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우선 들어가서 좀 누워. 그렇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거구나. 근데 어디 아는 변호사가 있는 거야? 우리 회사에 법무팀 있잖아. 거기 직원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괜찮은 변호사 소개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 근데 오빠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오빠가 무릎을 꿇고 있어? 잘못한 게 없긴 왜 없어? 그러게 우리가 걔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들어 처먹지를 않고 결혼하더니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엄마가 오빠에게 원망의 소리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엄마를 말려야만 했어요. 엄마, 이럴 때는 오빠를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끼리 힘을 합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새언니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사실 지금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오빠일 텐데 엄마가 오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가족인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지. 그렇지. 우리 민지 말이 맞지. 민지 말처럼 지금 가장 충격받은 건 준수일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준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놀란 건 알겠지만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아까 말이 맞아. 그러니까 오빠도 그만 일어나. 바람핀 인간이 나쁜 인간이지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어. 제가 오빠를 일으켜 세웠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인지 바로 일어나지 못한 채 오빠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 오빠를 소파에 앉히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아영이는 새언니가 데리고 간 거야? 바람나서 집 나간 인간이 참도 아영이가 눈에 보였겠다. 그럼 아영이는 어디 있는 거야?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영이를 찾자
오빠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아영이는 정민이 아내한테 잠깐 맡기고 왔어. 정민 오빠 아내분이라면 잘 봐줄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보다 세연이가 바람이 났다는 게 정말이야? 오빠가 직접 확인한 거야? 평소 세연이가 외모에 많은 공을 들인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바람을 피울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랬기에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빠를 빤히 바라보자 오빠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살이 좀 쪘다면서 헬스장을 다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 헬스장 트레이너랑 바람이 났더라고. 오빠가 힘겹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이직을 하면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 동네에 오빠 고등학교 절친 부부가 살고 있었기에 공동 육아 목적으로 오빠 친구가 있다던 그 아파트로 간다는 소리를 얼핏 듣긴 했어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두 집이 공동 육아를 하면 아무래도 편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사를 가고 한동안은 공동 육아를 하면서 잘 지냈다네요. 그런데 평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던 세연이가 살이 쪘다면서 헬스장을 다니겠다고 했답니다. 물론 운동이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을 했기에 오빠도 흔쾌히 다니라고 카드까지 지워줬고요. 그런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카 아영이를 오빠 친구 아내에게 맡기고는 수시로 외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 친구가 외근을 나갔다 그곳에서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걷고 있던 새언니를 받고 몰래 뒤를 밟았더니 그 시간에 호텔로 들어가더랍니다. 결국 오빠 친구가 사진을 찍었고 오빠를 앉혀놓고 본대로 다 말을 했다네요. 그렇게 새언니의 바람이 꼬리를 잡히게 됐고 그 뒤 오빠는 그 친구와 함께 새언니 뒤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언니가 산부인과까지 들락거리는 걸 봤다는데요. 알고 봤더니 새언니가 그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까지 했답니다. 결국 오빠 눈이 뒤집어졌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새언니에게 보여주며 이혼하자고 했더니 새언니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네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치사하다. 뭐? 치사해? 지금 네 입에서 그게 나올 소리야? 그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뒤를 밟았다는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고 야비할 수가 있어? 넌 아영이까지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도 나 당신이랑 이혼할 참이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 지금 네 머리가 어떻게 돼서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너 잘 들어. 지금 이 상황에 이혼은 네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게 맞는 거고 난 상간남 소송 그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하애인한테 미리 말이나 해주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빼박이더라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려면 머리를 좀 써가면서 피우지 그랬냐. 네 노트북에 버젓이 카톡 깔아놓고 둘이서 열심히 사랑을 속삭였더라. 그것도 다 사진 찍어서 증거자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각오해야 할 거야. 뭐? 카톡이라니. 우리 대화한 거 휴대폰 카톡 내용 다 지웠는데 뭔 소리야. 네 휴대폰만 지우면 뭐해. 컴퓨터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게 그런 빡대가리로 바람을 피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빡대가리? 당신 말 다 했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바람을 피우려면 이 머리를 진짜 잘 굴려야 하는데 얼마나 빡대가리면 증거를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녀. 그것도 대낮에 상간남이랑 팔짱 끼고 호텔로 갈 수가 있어? 그냥 나 바람 피워요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그랬냐? 그러니 빡대가리라는 거 아니겠어. 그때쯤 오빠도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새언니에게 빡대가리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하지만 새언니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치만 네가 뭔 짓을 하든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그 사람 아이 임신 중이라 난 그 사람이랑 살 거야. 그러니까 넌 네 딸이랑 잘 살아. 그 말은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겠다는 거지? 당연하지. 새 출발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 참 대단한 사랑 납시였네. 난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오빠 말에 새언니가 비웃으며 짐을 챙겨서 나갔답니다. 오빠 말을 들으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기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그랬단 말이야? 생각이 조금 짧은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처음부터 말을 생각 없이 하고 그랬는데 모르긴 뭘 몰라. 이래서 내가 결혼할 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던 건데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었어. 엄마가 오빠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왔겠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지나간 일은 있고 빨리 수습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오빠는 증거자료 나한테 보내. 그래야 상간남 소송인가 뭔가도 할 거 아냐. 제 말에 오빠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오빠일 테니 그 심정이 어떨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오빠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간남 소송과 위자료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겼다는 표현을 쓰기에도 참 안타까웠던 것이 조카 아영이가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하지만 새언니가 더욱 나서서 이혼을 원했기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라는 조건이 달렸어요. 그까짓 양육비 안 받아도 그만이었지만 그게 그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혼한 뒤 정확히 3달가량 양육비를 보내다가 얼마 뒤부터는 아예 깜깜무소식이었는데요. 그러는 동안 출산을 해서 바쁘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도망가다시피 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상이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오빠가 회사를 다니면서 홀로 케어할 수가 없었기에 오빠와 아영이는 본가로 들어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영이는 똑똑하고 참 착했는데요. 물론 아영이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엄마에 대한 정도 없었던 것인지 아영이도 엄마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영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영이는 유난히도 저를 따랐고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기겁을 한 채 아영이를 나무랐지만 저를 워낙 좋아했기에 저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운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오빠가 새벽 일찍 집을 나섰는데요. 그날 집을 나서던 오빠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빠 휴대폰이 울렸고 아빠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잠시 동안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곧 아빠가 병원 이름을 외쳐댔고 잠시 후 병원으로 갔더니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의사가 오빠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자리에 쓰러지셨고 아빠도 휘청이신 채 몸을 가누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빠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던지라 제가 조카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 살림과 식사까지 모든 것을 제가 해야만 했기에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은 흘러갔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듯 부모님도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그 뒤 저는 다시 취업도 했고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도 회사를 다니긴 하셨지만 심리적으로는 제가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조카 아영이는 아예 저를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워낙 똑똑하다 보니 제가 고모라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워낙 따르다 보니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빠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특히나 엄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내가 뭘? 이제는 네 나이가 30살 중반인데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됐어. 우리 아영이도 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네가 아영이 엄마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아영이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맞선이라도 볼 생각해. 싫어. 지금 아영이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데 아영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아니면 아영이를 데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하겠어. 그래서 난 이번 생에는 결혼 안 하고 우리 아영이만 잘 키울 생각이야. 제가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투로 대꾸했지만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네 오빠 그리 된 것도 원통한데 너까지 이러고 살면 우리 속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아영이는 걱정하지 말고 네 살 길 찾아가. 아영이도 이제 웬만큼 커서 신경 쓸 것도 없잖아. 신경 쓸 게 없긴. 아직도 내가 늦게 오면 내내 기다리느라 잠도 안 자고 있는데
그런 아영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이번 생에서는 그냥 아영이 엄마로만 살 생각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네가 엄마는 무슨 엄마야. 엄마가 버럭 외쳤는데요. 제가 급히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아영이 듣겠어.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 아영이는 지금 자는구만. 무슨 아영이가 듣는다고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건 아영이가 지 엄마를 안 닮고 신기하게 널 닮았어. 안 그렇니? 그러니까 말이야. 아영이 데리고 나가면 엄마랑 딸이 많이 닮았다는 소리 엄청 듣는다니까. 아마도 전생에서 내가 아영이 엄마였는데 무슨 안타까운 사연으로 온전히 사랑을 못 줘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게 아닌가 싶어. 넌 젊지 젊은 게 무슨 전생 타령을 하고 있어. 그나저나 가끔 더 데려다 준다던 그 회사 사람은 어때? 나 데려다 주는 회사 사람? 아, 성준 씨? 그래, 그 성준인가 하는 사람이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잘해봐. 아니야, 성준 씨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얘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직장 동료가 왜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겠어. 보니까 최근에는 아침에도 거의 매일 데리러 오던데. 엄마 말에 화들짝 놀란 채 물었습니다. 뭐야, 엄마 혹시 나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감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연히 베란다 나갔다가 보니까 네가 그 차를 타는 것 같길래 하는 소리 아니야. 남자가 여자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글쎄 아니라니까. 서로 집이 가까우니까 카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성준 씨도 기름값 절약되고 하니까. 그래? 근데 그 카풀은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거야?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집이 가깝다는 거 알고 카풀 얘기는 성준 씨가 먼저 꺼냈지. 너 잘 들어. 그게 다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해봐. 엄마, 성준 씨한테 이미 아영이 얘기해놨고 난 결혼 생각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 그러니까 괜한 기대하고 그러지 마. 뭐? 아영이 얘기를 했어? 뭐라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했지. 그래서 내가 아영이 엄마나 다름없다고. 그랬더니 뭐라는데? 뭐라긴 뭘 뭐라고 하겠어. 그냥 대단하다는 소리만 하지. 암튼 성준 씨랑은 그런 사이 아니니까 이상한 상상하지도 마. 제 말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안쓰럽긴 했지만 아닌 것을 가지고 괜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2달 정도가 더 지난 어느 날 성준 씨와 함께 퇴근을 하던 중 성준 씨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민지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계속 고민만 했는데요. 고민이요? 무슨 고민이요?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요? 네? 여자친구라뇨?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겨서 카풀이 어렵게 됐다 그런 말이냐는 거죠. 하긴 여자친구가 생기면 카풀하면 안 되긴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저 혼자 출근할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즉에 말을 하지 뭘 망설이고 그랬어요.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장난스레 웃자 성준 씨가 말문이 막힌 채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뗐어요. 저기 그게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민지 씨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네?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민지 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동안 민지 씨가 워낙 철벽을 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민지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냥 친구처럼 만나보는 건 어때요? 순간 성준 씨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에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성준 씨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기에 제가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저를 좋게 봐준 건 참 고마운데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민지 씨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라니요? 그게 조카 아영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영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러다 보니 고백도 늦어졌던 거고요. 한마디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아영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뇨? 물론 한참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아영이를 데리고 와도 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진심을 말해보자면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도 민지 씨를 많이 좋아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천천히 만나보는 건 어때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준 씨 말에서 진심이 묻어났기에 사실 저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준 씨는 회사에서도 바르고 성실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동안 성준 씨와 카풀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퇴근하고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께 조심스레 성준 씨 이야기를 꺼냈고 정말로 기뻤던 모양으로 엄마가 수시로 성준 씨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은 아영이가 피자를 먹고 싶다는 말에 가족 모두 자주 가던 피자 가게로 갔는데요. 거기서 성준 씨 가족들을 마주했어요. 피자를 먹으러 가던 중 성준 씨에게 그냥 외식하러 간다는 문자를 남겼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만남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성준 씨네 집과 우리 집이 가까이 있다 보니 언젠가 한번 성준 씨와 그 가게에서 피자와 파스타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파스타가 맛이 있었던 모양으로 성준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파스타를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놀랐지만 성준 씨도 놀란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민지 씨, 식사하러 간다고 했던 곳이 여기예요? 네, 성준 씨가 여기는 어떻게? 부모님 모시고 오랜만에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이 집이 피자 전문점인데 그때 파스타도 진짜 맛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성준 씨의 말에 얼떨결에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순간 성준 씨 어머니가 아영이를 보며 입을 떼셨어요. 네가 아영이구나. 엄마랑 피자 먹으러 온 거야? 성준 씨 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아영이가 급히 제 손을 뿌리치더니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니에요. 고모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랑 밥 먹으러 왔어요. 어? 고모? 네, 아영이 고모예요. 저는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고모가 결혼하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 평생토록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리고 갑자기 고모라니. 고모 맞잖아. 그러니까 고모 시집가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거야. 아영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고 아영이 말을 듣던 부모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동안 똑똑한 아영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준 씨 어머니가 아영이 앞에 쪼그려 앉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은 아영이 생각이랑 다른데 어쩌지? 여기 아저씨가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랑 아영이 엄마랑 결혼하면 아영이를 꼭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 네? 아영이를요? 그럼 아영이가 엄마 딸인데 같이 와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럼 엄마랑 아저씨가 결혼하면 아영이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생기는 거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엄마를 쏙 닮아서 아주 똑똑하고 예쁘네. 맞아요. 엄마를 닮아서 똑똑해요. 저 수학 맨날 만점 받아요. 정말? 수학을 만점 받았어? 네. 우리 반에서 제가 공부 제일 잘해요. 역시나 아이답게 아영이는 쉽게 마음을 열었고 성준 씨 어머니와 신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성준 씨 부모님 또한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엄마가 눈물까지 훔치며 말했어요. 세상에나 성준이도 참 바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엄마 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들이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분명히 잘 자랐을 거야. 이제야 우리 집에도 복이 들어오나 보다. 그날 이후 엄마는 성준 씨를 입에 달고 사셨고 얼마 뒤 저는 정식으로 성준 씨네 집에 초대받아서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난 뒤 성준 씨 어머니가 말을 꺼내셨거든요. 결혼 전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준이를 입양했어요. 네? 입양이요? 그때 당시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계속 마음고생을 하다가 입양에 대해 알아봤는데 성준이를 보자마자 얘가 내 자식이다 싶었어요. 성준 씨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자 성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참 대단하셨던 게 사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입양된 줄 모르고 있었어. 우리가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말 못했고 중학생이 되니까 중2병이다 뭐다 해서 말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한창 공부할 나이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학 입학하고 말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또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그런 말을 하기 또 그럴 것 같아서 결국에는 대학 졸업하고 말했지 뭐예요. 근데 성준이가 얼마나 웃겼냐면 별 상관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오히려 신기했다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워낙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다 보니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성준 씨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성준 씨 어머니가 다시 입을 떼셨어요. 암튼 결혼 전에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아영이도 같이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고모가 어디 있겠어. 민지 씨 그런 마음이 예뻐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민지 씨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성준이 짝으로 민지 씨 같이 착한 사람이 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준이 잘 부탁해요. 성준 씨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영이는 우리와 함께 살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주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오늘 누굴 봤는지 아니? 누굴 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나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오리고기 집에 갔거든. 근데 거기에 그 정신 나간 곳이 있지 뭐야. 정신 나간 곳이라니? 아영이 생모 말이야. 그곳이 거기서 식탁을 치우고 음식을 내고 있지 뭐니. 그럼 그 사람도 엄마를 알아봤단 말이야? 이상하게 날 못 알아보더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어. 그때 식당 안이 손님들로 바글바글하기도 했고 내 동창들이 10명도 넘게 갔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나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잖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삐쩍 마른 게 그냥 뼈만 앙상하더라니까. 거기다 얼굴에는 웬 기미가 그렇게나 많은지 오다가다 지나치면 못 알아보겠더라니까. 눈동자는 퀭하고 삶에 찌드른 게 꼴이 말이 아니더라니까. 그럼 엄마를 못 알아본 거야? 내가 고개를 얼른 숙여서 못 본 것도 있고 거기다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질 않더라고. 가정 파탄 내고 나갔는데 잘 될 리가 없겠지. 그래서 내가 그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 식당 다른 종업원한테 살짝 물어봤거든. 뭘 물어보고 그랬어. 아니, 아무리 봐도 너무 삐쩍 말라있길래 뭔가 이상해서 그 종업원한테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말랐냐고 했더니 얼마 전까지 자궁암 치료받고 항암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 나온다고 하더라고. 뭐? 암에 걸렸단 말이야? 네 말대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나갔으니 천벌을 받은 게 아니겠어. 그날 엄마 말을 들으며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가족처럼 기가 막힌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